자, 고소. 일단 고소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소에 대한 개념, 고소는 어디다 해야 되는가? 이제 보니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고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했을 때 엄격한 의미로 따져야 됩니다. 고소란 누가? 범죄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소권자라 그러죠. 고소권자가 어디에다 대서 하느냐 그러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만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하고 또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법원에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진정서나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증언하는 것, 이건 고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고소를 두 가지로,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나 개시나 또는 그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친고죄에는 수사 개시 단서이면서 또 친고죄에는 고소가 있어야 되는 소송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소는 일단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범죄 사실의 특정에 대한 판례가 우회가 있죠. 특정 정도는 범인의 성명이 불명하거나 오기가 있다거나 범죄 일시나 장소 방법이 명확치 않거나 틀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특정 정도가 아주 공소장과 같이 아주 명확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죄 사실의 특정, 고소의 대상의 범죄 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건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의 성명,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는 유효하고,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단순한 범죄 신고, 나 도난 당했습니다, 이게 도난 신고하는 것 이 자체는 고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1번은 여러분이 금방 설명했고, 2번 고소가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 구해될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2번 판례고, 자 3번은 읽어보시고, 4번은 자 고소인은 피해자와 그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므로, 고소인이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와가 범인 중 처벌할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벌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후 고소항을 취소한 바가 없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 고소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전에 원치 않다 할지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고소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고소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행위 능력이라고 볼 것이냐?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고소인이 고소 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면 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말하는 행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고소 능력은 인정된다 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 고소 능력은 처음에는 고소 능력이 없다가 고소할 당시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고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한다? 고소 능력이 생길 때부터 기산해야 된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는 금방 설명한 것과 같은 똑같은 판례니까 이제 고소의 절차. 그러면 고소의 절차는 일단 법전을 꼼꼼히 볼까요? 자, 고소권자, 고소할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일단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죠. 또 그런데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직계 비속이 아니라 존속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225조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는데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가 죽어버렸을 때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226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뭐였냐? 피의자이거나 사고를 쳤거나 법정 대리인이 친족이 피해자일 때, 친족이 사고를 칠 때는 누가 고소할 수 있냐?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누가?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그 다음에 227조에 사자,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그 친족이나 자손이 붙은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그러면 228조에 보면 고소권자의 지정, 신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어쩔 것이냐? 없을 때는 일단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누가 해야 되냐?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어야 되죠. 신청이 있을 때는 누가 한다?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소는 고소권자에서 행해야 되고 고소권 없는 자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고소권자에서 피해는 자는 받습니다. 법정으로 해서 받고, 자연인, 여기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됩니다. 여기서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만 의미하는 겁니다. 간접 피해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고소권은 1심 전소권이 걸리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이나 양도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볼까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 되면 간접 피해자. 어쩔 때 간접 피해자라 그럽니까? 처가 강간당해 그 남편. 우리가 볼 때는 감정상은 길 것 같은데 처는 미성년자가 아니죠. 그러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니고 처가 쉽게 얘기해서 정신이 돌았거나 그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거기에 뭡니까? 간접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권이 없습니다.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나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것이 있다. 이것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 돈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 이것은 전부 간접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저작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이 판례 나름대로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하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저작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판례니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 독립이라는 의미가 뭔가? 여기서 법정 대리라는 것은 친권자, 후견인같이 무능력자를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하지, 재산관리인, 파산관리인을 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관리인이나 파산관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독립하여라는 개념은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고소할 권한이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이걸 고유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를 먼저 보고 할까요? 자, 법정 대리인의 고유권은 무능력자를 보호한 법정 대리인이 주는 고유권이므로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알아두십시오.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그냥 고소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소시에만 있으면 돼. 그 후에 지위를 상실해도 고소권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그대로 있다. 자, 3번.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 법정 대리인이 사고를 치거나 법정 대리인이 친족이 피해자일 때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그랬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했을 때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사망한 경우는 아까와 좀 다르죠.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거, 그건 알아두시고, 신분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다 사망한 때니까 사망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히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서는 그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자손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정고소권자, 그 법전에서 얘기했죠.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관계는 없을 때는 이해관계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를 지정해야 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직접 피해자, 간접 피해자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사실상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하며 단순히 감정상 저 새끼 나쁜 놈이니까 하면서 그 관계로는 족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 고소권자를 봤으니까 고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소의 방식 그러면은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누구에게 수사기관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되겠죠. 법원에 대해서 하는 것 이것은 법원은 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 저서의 작성 이건 구술에 의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받을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나 이렇게 구술에 의할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조서가 그러나 그 조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조서 내용 안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족합니다. 자,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을 받을 때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고소는 누가 대리인에 의해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소 대리권에 대해서는 자, 단순한 뭐 의사표시냐 단순하게 결정을 표시한 대리인에 대해서는 학설이 좀 대립은 있죠.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판례를 볼까요? 판례가 가장 좋죠. 대리인에 의해 고소한 경우 대리인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혜되면 실질적으로 증명하면 족하고 그 방식에 특별히 제한이 없다. 그래서 고소권자로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참고인 진술조서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고소가 되고 전보나 전화 이것은 전보나 전화라는 것은 구두에 의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는 조서를 작성해야 유효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고소의 기간을 좀 봐야 되겠죠. 피해자, 배우자의 고소 이건 접할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간통죄가 사기 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0조 고소의 기간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게 돼서 일단 비친고죄가 아닌 친고죄 기간이 문제되는 것은 친고죄여야 된다. 언제부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꼭 하시면 범죄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그래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만약에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수인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때는 한 사람의 기간을 할 때는 한 사람이 기간을 늦은 것은 타인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 밑에는 간단해요.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비친고죄는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냐면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자, 범인, 사람을 알게 된 날이죠. 그래서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전제 조건은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일단 친고죄인가 아닌가가 친고죄야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받습니다. 그러면 친고죄에서 이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 사실이어야 돼. 수개의 범죄 사실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친고죄에서 왜 이런 것이 있게 됐느냐. 친고죄 고소권자가 지정하는 범죄 사실 일부만을 처벌한다. 너만 처벌해 주십시오. 저건 처벌하지 마라. 그럼 국가의 형벌권 작용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여러 명인데 이 사람만 처벌하고 저 사람은 처벌하지 마십시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죠. 이것은 범인을 처벌하면 이 형사사법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미에서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처벌하려면 다 해라. 이게 바로 일단은 전제조건이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이게 이론적으로 있지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까요? 자, 친고죄에서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단순 일죄 그러면 무조건 다 예외 없이 적용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형상 일죄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는 이 원칙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을 받습니다. 한번 그런다 할지라도 자 친고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를 때는 이 원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의 문으로 갑, 을, 병을 만약에 모욕을 했다. 그러면 갑이 고소했어요. 을, 병은 어쩝니까?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그 고소율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제의 일부분만 친고죄일 때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이력은 친고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 만약에 단순 일제가 아닌 수개의 죄, 경합범이라 하죠. 그래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무슨 사유? 불가항력의 사유라는 것은 여기서 객관적 사유를 말합니다. 주관적 사유인 거. 쉽게 해서 해고가 들어와서 고소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판례를 좀 봐볼까요? 우리가 판례를 보면 1번 판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쩐다는 거예요? 고소권자가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말하고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게 친고죄인가 아닌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는 것 그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판례는 여러분이 봐두셔야 될 것이 자 포괄일죄 같은 것이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범인을 알게 된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고소기간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해야 되며 동종의 행위가 반복, 당연히 예상된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는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전체의 범죄의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반의사 불벌죄라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이상 자 청소년 단독으로 피고인 피의자에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판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그러면 절대적인 모든 것이 다 친고죄로 되는 것. 상대적 친고죄는 가족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친고죄가 되고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친고죄가 안 되는 것 이게 상대적 친고죄예요. 여기 형법에서 여러분이 자세히 배웁니다. 반의사 불벌죄에는 이건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간단히 봐두십시오. 절대적 친고죄는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든가 비밀과 관계되는 것,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이건 절대적 친고죄이다. 상대적 친고죄는 특히 절도와 관계되는 것, 권리행사방해 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절도와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 수증죄,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든가 작물죄, 반의사 불벌죄, 이건 거의 폭행죄가 많이죠.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그 다음에 폭행, 존속폭행과 과실치사, 폭행,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이게 사자 명예훼손죄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건 조금 구별해 두시면 되고 이건 형법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걸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객관적 불가분의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없지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있습니다. 법 뒤에 있죠.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의 효력이 있다 그랬죠. 볼까요? 이걸 보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친고죄 중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도 효력이 있다. 여기서 공범은 형사소송법에서 앞으로 무조건 공범이 나오면 형법 총칙에서 말하는 의무적 공범이라든가 형법 각칙에 말하는 필요적 공범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적용 범위의 절대적 친고죄, 이 절대적 친고죄에서는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 도료와 같이 일정한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있을 때만 친고죄가 되는 경우
공범자 전원이 피해자와 일정하고 신분관계가 있을 때 이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공범자 중에서 비신분자,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 고소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 대해서 B자가 붙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둘이 합쳐가지고 아버지의 물건을 훔쳤다. 두 사람 다 신분자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들 친구야. 아들이면 아들에 대한 고소 취소는 아들 친구에 대해서 있냐 없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판례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1번 한번 봐볼까요? 고소와 고소 취소 불가분 관계의 규정이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안 받는다는 얘기죠. 안 받은 건 이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니냐라고 다투니까 이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 법을 뭐 잘못 만들어놨거나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그랬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효력은 친고죄에만 적용이 되고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이 없다. 법전에 없으니까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조세범 처벌법 이 즉시 쉽게 얘기해서 이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고발은 자 고소와 고발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 규정의 처벌자인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논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즉시고발 사건인데 자 2번 조세범 처벌법 구조의 즉시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3번은 얘기했죠.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쉽죠. 자, 그 다음에 고소의 제한. 고소는 어찌해야 되느냐?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만 직계 비속은 고소할 수 있지만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의 경우 직계 존속이라 할지라도 고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단 이제 고소 방법이라든가 고소의 시기까지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고소의 취소와 포기. 고소는 취소할 수 있는가? 고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지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자, 여기에 또 이제 고소 취소기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반의사 불벌죄에는 고소의 취소나 포기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받는다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는 어디다 할 것이냐. 아까 고소는 수사기관이지만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처벌의 희망을 철회하는 법률적 소송이라고 하는 것보다 고소의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국가형벌권 발동이 고소권자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니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친고죄의 고소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비친고죄는 언제까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의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도 이 고소 취소의 적용을 받느냐? 이것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언제까지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법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고소의 취소권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건 잘 해석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 고소권자. 이 고유 고소권자는 쉽게 얘기해서 고소도 할 수 있지만 지 마음대로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의 대리행사권자나 불문하지만 고유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의 대리권자는 고소만 대리했지 취소는 대리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유 고소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놈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고소의 취소의 방법. 우리가 아까 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이었습니다. 고소 취소도 마찬가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면 수소법원에 합니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도 대리가 허용된다.
그러면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자,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또 고소 취소가 있어도 그 효력은 없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판례는 간단하게 볼게요. 검사가 작성한 조사에서 뭐랍니까?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사족을 붙여요. 젊은 사람이니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벌해 주라. 어차피 처벌의 의사는 표시 있죠. 그래서 고소 취소, 처벌의 의사 표시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두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씁니다. 민형사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랬다가 자, 민형사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취지의 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서를 어디다 제출했다? 경찰서에다 제출했다. 그러면 이것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3번 판례는 볼까요?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원심이 모욕죄의 고소인 소론과 같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단순히 작성해 준 것만으로 이것은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해 준 것만으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폭행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자, 친족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뭐 최근 판례니까 뭐 옛날 판례인데 이건 한번 봐주십시오. 부도수표가 재범 판결에서 무효인 경우, 그래서 수표의 횟수나 수표 서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라도 자, 해당하지 할 수 없다. 이건 간단히 얘기해서 수표 소진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수표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사정만으로도 뭡니까? 그것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6번 판례 보면 우리가 보통 조정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하죠. 사건을 할 때 상대방에게 우리 둘이 지금까지 한 거 상대방에서 제기한 형사사건을 모두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됐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고소 취소나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여기까지도 한번 봐두십시오. 고소의 취소는 그러면 효과가 어떤 거냐? 일단 고소권이 소멸합니다. 고소권이 소멸해버려. 그래서 고유 고소권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면 고소 대리권자의 고소권도 소멸하지만 고소 대리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그대로 갖고 있어. 만약에 대리권자가 위임을 받아갖고 취소했다면 몰라도 그 다음에 한 번 고소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한다. 자, 친고죄의 고소 취소 효과.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제기 전이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해야 되겠죠.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친고죄는 어쩔 것인가? 비친고죄는 일단 그것은 양형의 자료, 형량에서만 좌우되는 불과하다. 그 다음에 1번, 자, 2번하고 3번만 볼까요? 반의사 불벌죄도 청소년에게 아까 이건 했던 겁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지가 전부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요 없다는 얘기고 한번 읽어보시고 3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일단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허의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그런데 돈 안 주고 이건 합의한 거예요.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면 돈과 관계없이 처벌 불허의 의사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외상으로 합의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자, 4번 판례는 잘 봐요. 항소심에서, 그러면 2심이란 얘기죠.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를 친고죄로 인정하더라도, 자, 그때 항소심은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2심이다 이겠죠. 그러면 항소심에 이르러서 2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것은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왜 그러냐? 항소심은 2심이기 때문에 친고죄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해서 이제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 판례는 자, 일단 1심에서 친고죄에서 고소 시한을 한정하고 있는데 일단 1심에서 파기 환송해버렸습니다. 1심 법원에서. 이게 상소심에서 파기 환송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1심으로 갔어. 1심으로 환송했는데 정전의 1심 판결은 이미 파기된 효력을 상실하므로 환송 후에는 다시 1심 판결을 해야 돼. 근데 1심 판결 선고 전일 때는 그 파기 환송심에서 고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친고죄로 되었고 친고죄가 고소를 취소해버렸으면 뭐라 그래야 돼? 그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그냥 항소심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파기돼갖고 파기 환송심에서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소를 취소했으면 그건 당연히 친고죄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고소의 포기라는 사전에 친고죄에 고소하기 전에 나 너하고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 이건 비친고죄에서는 고소 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친고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 포기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그럼 밑에 판례만 보죠. 부정하고 있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디 권리?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겁니다. 특히 명문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다만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하고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 이제 고소가 그다음에 고발이라는 것은 고소권자와 범인 위의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 자수니까 고소권자나 범인 위의 사람이 어디에다 이것도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소출구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특정한 관세범이라든가 조세범 처벌에 대한 소송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전에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가 사라질 때는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가지고 범죄가 있다고 사라질 때 고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소와 고발이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봐두셔야 되겠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진술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과 그 취소 절차와 방식은 고소가 같다. 여기는 문제가 안 돼. 틀린 부분. 자, 일단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고발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고발은 고소와 달리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는 점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자, 위증죄는 고소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고발이고 고발의 대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번 문제가 없고 2번 자, 고발이란 수사기관에 소출을 구하는 것이니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은 영향이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갑을 잘못 알고 을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농지정령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해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자, 그렇다면 3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4번이 조금 중요한 겁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있다 없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하고도 다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는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 등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의해서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옛날에 고소를 했어요. 정전에 한 고발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를 하더라도 해서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불기소 처분했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해서. 그 수사할 때는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 이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고소와 고발에 대한
그걸 한번 구별해 볼까요? 고소권자.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의 제3자.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제한이 둘 다 제한이 없다는 거. 대리는 고소는 허용되지만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지만 고발은 제한이 없고. 자, 재고소, 재고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는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허용되지요. 공통점, 수사의 단서, 부두나 서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손속을 고소, 고발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자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는데 판례로 나오죠.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판례 정도는 몇 가지는 받으셔야 되죠. 뭐가 자수냐?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을 처벌해 주라는 의사를 자수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수는 형의 의무적 감경 또는 감면 사유다. 형법상으로서 필요적이 아니고 의무적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송법상으로서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에 해야 된다. 검사는 사법결하고 자수의 시기는 제한이 없고 성질상 대리에 의사할 수 없으나 범인이 질병 등 사정으로 타인에게 부탁하여 신고한 것도 자수로 본데 제3자에게 나 자수한다 그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자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판례 부분인데 자수란 범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죠.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 책임을 신고하는 것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수사기관이 물어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시인하는 것 이건 자백이지 자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 자, 자수의 신고 방식은 특별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도 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검찰에 소환돼서 자신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 사실에 관해 자백함으로써 자수의 혈액이 발생했다면 일단 자수의 혈액이 발생하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 사실 일부를 부인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혈액은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자수의 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수라는 것은 범인이 누군가 발각된 후에도 할 수는 있어요. 자수라고 봐야 돼. 그런데 검거되기 전에 친접 통해서 전화로 나 자수할란다 그랬다 해서 이건 자수로 볼 수 없다는 거. 6번은 당연하죠. 금속 탄두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것 같으니까 그때 시인한 거. 이건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자발성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발성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는 자수라 하지 않는다는 거. 자수에 대해서는 조금요. 7번 판례가 여러분이 좀 어려울 부분입니다. 자, 피고인이 자수를 집출했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보니까 이것이 5천만 원이었어. 이것은 특경범죄 가정처벌법 법률 뇌물죄의 보호법에 대해서 침해 또는 침해 위험 및 그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용법조와 3천만 원을 받았는가 5천만 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적용법조와 법정이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수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당초 시인한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한 자수는 지금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수로서 효력을 인정한 부분에서 법률상 감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적용법조와 법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검찰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것은 자 피고인이 수사 책임 있는 관세에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봐야 되고 법정에서 무엇이냐 수사한 금은이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에 대해서 했다 할지라도 자수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그냥 이것은 자수로 보고 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만 따지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 보면은 이게 자수가 법률상 필요적이 아니라 의무적 감면 사유가 자수를 위해서는 범죄 성립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처분을 맡기는 거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라도 적극적으로 완전히 갖춘 범죄라는 적극적 인식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수란 내가지고 내부적 의사를만 부정하고 자수는 외부적으로 자기 의사가 표시되어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자수에 대해서 법원이 자, 의무적 감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자수 감경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걸 위법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10번 판례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11번 판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에 조사받으면서 돈을 빌렸다라고 했어요. 부인하다가 다시 이제 이해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 관련성으로 돈을 수수했다고 자백을 한 경우 이것은 자수라고 볼 수 없겠죠. 말을 바꾼 거. 그러면 자백은 뭐냐? 자백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 의뢰해서 수사기관에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보다 자백이라고 그러고, 자복은 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야, 나 이랬으니까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보다 자복이라고 합니다.